자, 관련해서 오늘도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부장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군부대 시찰 장면을 보여준 바 있고 저희가 한번 다룬 바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보 당국이요, 이 군부대가 이번에 파병된 이 폭풍 군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또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뒤에 대비하는 훈련 모습이고요. 이 김 위원장이 사전에 이걸 직접 참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김정은이 어떤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그런 특수작전군의 그 훈련 모습을 참관했던 사진을 노동신문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때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러시아 파병의 전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지만 일단 뭐 그냥 일반 군부대 시찰인 줄로 저는 알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그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때 그 부대가 그 부대였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북한은 아마 그때부터 이미 파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파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부대를 김정은이 굳이 시찰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은 뭐 남한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보여준 것이다. 푸틴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수표 같은 것이죠. 즉 러시아에 어떤 파병 나갈 수 있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김정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다 시찰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러시아 실제 파병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내외 모든 정보들이 북한이 러시아로 일단은 갔다, 파병이 됐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실제로 러시아 군과 북한 군이 혼재돼서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군이 한국어, 북한 군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좀 배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Блядь, что случилось? А я 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 ответит.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блядь? Миска риса, блядь,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ёба?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все правильно поняли, им нужно давать инструкции на их языке. И Украина соблюдает Женевскую конвенцию. 네, 우크라이나 군도 북한 군을 마주쳤을 때, 생포했을 때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 자, 부장관님, 이 북한 군이 이미 전장에 투입됐다, 그래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의 인공기를 빼앗아서 들고 있는 모습까지 그런 영상까지 포착이 됐는데 실제 전투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그 해당 사진은 친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이 조금 담겨져 있는 사진으로 봐야 하고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100% 사실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해당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한두 발 정도 더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당초에 우리 모든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예측하기로는 북한군이 최소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즉 12월 초나 돼서 이제 전선에 투입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빠른 지금 벌써 2주 가량의 훈련만 받고 지금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르게 좀 빠르게 전황을 좀 시도하려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춥기 그렇습니다. 전에.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 이 연말이 오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에게 이런 병력 파병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어떤 투입을 강제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네. 어쨌든 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전투에 투입이 됐고 또 북한군이 훈련 부족 아니면 러시아군과의 어떤 호흡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도 우려되는 와중에 현대전이 또 드론전으로 또 불리지 않습니까? 현대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 무기를 투하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북한군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은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한 달에 실사용하는 드론의 양이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은 전 세계적으로 이 드론 사용이라든가 혹은 드론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드론을 가지고 작전을 하는 데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2년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드론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면서 사실 북한군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북한군은 드론을 구경도 못 해본 병사들이 아마 반 이상이 넘을 겁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안티 드론 어떻게 드론을 피하거나 혹은 네. 드론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북한군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이 북한군이 생포될 경우에는 이 신병을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건인데 만약에 북한이 참전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생포된 예를 들어 이 북한군들이 국제 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서 이 전쟁 당사국 간의 어떤 포로를 잡았을 때에는 예. 일정한 신문 기간을 거쳐서 또는 일정의 어떤 시간이 좀 지나면은 포로 교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국에 포로를 돌려주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북한군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선인민군이라는 편제를 달고 나오지 않고 이게 용병인지 아니면 러시아 군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수준으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단 그렇겠군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체포했을 때 어디로 돌려줘야 되는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또 돌려줘야 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용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대우라든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가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군은 북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러시아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황중국 대사가 정작 이 북한군이 월급을 한 2,000달러 정도 받는데 예. 이게 전부 북한군에 갖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룬 바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한테 얼마를 간다는 겁니까?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 그 외국 용병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한 달 평균 2,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기로는 북한군도 아마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받을 거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사실 꽤 받는 거죠. 그렇죠. 이 2,000달러라는 액수만 놓고 본다면 현재 해외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약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보면 북한 군인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이 북한 군인 개인과 러시아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북한 군과 러시아 군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한 군인들이 해당 2,000불을 다 가져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2,000불 중에 상당 부분을 북한군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본다면 현재 북한군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우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북한군 병력이 전장에 배치되면서 레드라인 넘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바 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원 준비까지 마쳤다. 아마 이 부분은 미국 대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ICBM의 어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진 다음부터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이 미사일 총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에 가서 해당 기술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파병의 대가가 벌써부터 미사일 기술 ICBM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레드라인 넘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점점 고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치권 소식 볼 텐데요. 자, 국제 정세가 이렇게나 엄중하게 돌아가는데 자,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증거라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공세를 펴나갔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명훈 기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9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인데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명단을 들고 왔길래 김영선 전 의원을 해줘라라는 취지로 발언하고요. 명 씨는 대통령의 말에 감사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대통령과의 녹음을
통화를 녹음했고 이 내용을 한 달 뒤쯤 지인에게 들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 녹취가 하나 더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과 통화하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해 3월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내용 외에도 추가로 상당량의 녹취를 입수했다며 내부 검토 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장명 기자가 전한 것처럼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알아볼 텐데 먼저 정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그 육성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자, 그 얘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네, 아직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윤 대통령 추정 목소리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그리고 명태균 씨의 목소리인데 민주당에서 이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에서 핵폭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저는 결국 가져온 것은 불발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시한 내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저게 뭐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뭐 의견을 줬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단 정리하자면 2022년 5월에 이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예, 나온 그렇습니다. 통화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그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뭐 명태균 씨, 뭐 당신이 도와줘서 김영선에게 내가 공천을 주는 거야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비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아마도 저 녹음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사실은 여사가 있었고 여사에게 뭐 보고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 결국엔 지금까지와 똑같은 거예요. 명태균 씨의 주장만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저것이 공천 개입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이런 녹취가 나와야 이것이 공천 개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저 녹취로서는 저는 글쎄요 좀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형태의 녹취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TF 같은 것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씩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 아니고 불발탄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은 내가 내 권한으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김종욱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이 민주당의 녹취록을 틀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불발탄이라고 주장하고 네. 싶으시겠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공관위에서 공천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옵니까?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의하면요. 두 번째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공천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개입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녹취한 내용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전화가 왔네 여사에게. 결정이 됐네. 근데 윤핵관들이 엄청나게 중간에 논란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가 눌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 녹취 내용과 비슷해요. 당에서 말이 많네.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를 두 개 연결하면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의 반발을 누르고 김영선 일단 윤핵관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천에 관여했던 내용 자체는 윤핵관들입니다. 따지고 뭐 그때 녹취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강혜경 씨만 이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김태열 소장이라고 하는 미래한국 연구소의 소장도 마찬가지로 김영선 일하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냥 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녹취한 녹음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앞뒤 정황을 쭉 둘러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관여할 수 없는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사실들은 거의 증거로서 등장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징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특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녹취록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의견들 듣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성 녹취 자료 진위 여부인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뭐 믿는 분들은 믿을 수 있고 이건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강준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다 법률 자문도 거쳤고 사실 확인 마쳤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혹시나 이 가공 가능성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아마도 녹취가 긴 내용에서 저 부분만 잘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뒤의 맥락이라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녹음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녹음을 한 것이다라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는 이 증거 수집 과정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탄핵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 정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런 형태의 녹취는 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러한 형태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녹취를 트는 것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은 강한 어조로 특히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만남을 준비를 한다는 등 이런 형태를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한 어조로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직접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 녹취를 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녹취 배경에 대해 이렇게 강전혜 부위원장이 해석을 해주셨고,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자료 녹취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 출처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예,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습니다. 네. 예,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신변 보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제보자 얘기까지 나오고 이 법률 검토까지 마쳤고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보자 이 시점에서 이 공개했다는 거는 강전의 부위원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제보자가 있다고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이재명 당대표랑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이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어떻게 이게 동시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날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섞고 있는 거 하나랑 국민의힘이 오히려 탄핵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 탄핵 얘기 이렇게 많이 한 적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저렇게 녹취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저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명태균 씨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스 자체가.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한 증거 내용에 대해서 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하나하고, 이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강혜경 씨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제보자라고 하는 분만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들려주고 다닌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녹음이 됐겠죠. 그 녹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녹취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소위 개입할 수 없는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 공천 개입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선 당시에 자기의 선거를 도와주는 특정한 인물을 소위 전략 공천을 주기 위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의 내용들이 벌어진 겁니다. 전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현 상황에 대한 이해에도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죠. 민주당이 이번 녹취 관련해서 또 하나 삼는 쟁점 하나.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고 또 이런 내용을 지인과 함께 나누는 내용까지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쳐라 저거 한쳐라 저거 한쳐라 안 한 거야.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네. 추가 녹취까지 들어봤는데 강전의 부위원장이 네. 이 녹취에 대해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어떤 걸로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했던 것과 똑같은 뉘앙스인 거죠. 결국에는 허장성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기자회견 과정에 있어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오래 준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변죽만 올리는 녹취는 계속 나올 것이다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갖고 있을 때 바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씩 공개를 해나가겠다라는 민주당의 속내를 보여주신 것이라 더 많이 생각을 있다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오비락처럼 공천이 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실상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공천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전문직 출신의 좀 인지도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구에 좀 인지도가 있는 의원 출신의 여성을 공략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김영선 의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었던 것인데 저 명태균 씨의 녹음이 오늘 나오면서 다시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이런 반응을 냈다는 것은 이 강전의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이 오는 부분들. 저 녹음도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을 그 타인이 녹음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치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무엇을 지금 증거를 갖고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상 우리 국민들은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아무것도 모른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내놔라. 대통령실이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리가 되는 수순이라고 봤는데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공세를 펴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관련 질문들이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답변 나온지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김종국 행정관님. 자, 이런 모든 상황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풀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진위를 좀 밝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건 모르건 상황은 다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늘 나온 녹취 내용 자체들은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내외의 목소리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그 육성에서 공천에 개입했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선 의원이 전략공천 받은 게 오비 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향원 정과에서도 기사로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김영선이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지라고 하는 지역 정과에 상당히 난리가 났다는 내용 하나하고 김영선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명태균의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고 자기 월급의 절반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씨가 김영선 국회의원의 전략공천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건데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것이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저걸 보고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럼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매우 중대한 소위 정치적 중립 위반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한동훈 당대표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도 저렇게 함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가장 시청자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후에 전개가 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강전의 부위원장님 좀 궁금하십니다. 법률이 담당도 하시고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고 이게 법적인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실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더욱 이런 것과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녹취에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다 검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짜집기가 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녹음의 맥락 같은 것들은 아마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어떤 열풍이랄지요, 어떤 감수랄지, 어떤 책임이랄지 여러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녹취들이 지금 결국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핵심을 짚고 있지는 않은 녹취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씩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계속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떠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정무적으로 국민들의 좀 시선을 전환시키는 이런 형태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법적으로 나중에 불법으로 판단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다음 단계, 다음 행동, 다음 어떤 걸 행동에 옮길 것인가에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 하나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목소리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김종욱 행정관님 궁금합니다.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가겠다, 초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좀 다른 입장이다라고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것, 아까 내용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인가요? 이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그럼 다음 스텝은 뭡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의 진위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혹들이 제기된 거죠. 지금 이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언론사가 창원에 내려가서 취재를 하면서 취재한 내용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이고요. 네. 처음으로 민주당이 제보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첫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선관계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사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3개월 내에 판명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위가 밝혀지고 그 진위와 관련해서 만약에 위법이 드러난다면 그 위법 그다음에 국민 여론에 따라서 탄핵을 할 사유가 된다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을 하지 않은 것도 제가 볼 때 직무 위기입니다. 근데 탄핵할 사유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언론의 취재 내용과 민주당의 제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했을 때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천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 또 최근에 나온 내용에 보면 불법 선거 사무실을 개설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저희들은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위법이 밝혀지면 위법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법률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면 거짓을 얘기한 사람들은 국민적인 심판을 받는 거겠죠. 네. 전체적으로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함이 있어서 한번 김종욱 행정관한테 하나 더 여쭤볼 텐데 많은 정치적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점, 민주당이 오늘 이 시점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발표 시점, 공개 시점? 제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제보 내용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실제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는 11월 15일 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소위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 그 사법 리스크를 이걸 통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어떤 권한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판사가 거기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재판 과정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거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얼마만큼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저는 접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판사는 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전 검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뭐 묵묵부답이었다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반응과 대응을 할지 강전애 부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행정관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뭐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뭐 100만인 탄원서 작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오늘 정도에 뭔가 나올 것이다. 이번 주에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애 집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름은 김건희 규탄 대회지만 실상은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마무리된 것이 있고 최근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즘에 좀 사그라드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녹취를 오늘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애 집회 시작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패딩을 준비해라라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도 겨울 내내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변죽만 올리는 녹취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내일 운영위가 열립니다. 운영위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강혜경 씨도 나올 것이고 신용환 교수도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게 묻기 위해서 오늘 전 내용을 발표한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1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뭐 요동치는 굉장히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내용 생각이 좀 드는데 후속 내용 들어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재작년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관련 내용 전에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코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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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른바 도연이 사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장가 기자, 굉장히 다시 봐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치사 혐의를 입건이 냈었는데 검찰의 송치 요구 불효 이 결정이 나서 최근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이었죠.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이 도연이 할머니 A씨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잃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죠. 이후에 국과수에서 기계적인 결함은 없고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정 의견을 냈습니다. 네.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형사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도현군 가족이 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을 하죠. 자, 경찰이 이를 9개월간 재수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몰던 차량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적인 책임을 벗게 된 겁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경찰이 혐의 없음을 냈습니다. 그럼 급발진이 인정을 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형사 판결대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예. 받는 건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이것이 페달 오조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애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 과정을 봤을 때 물론 국과수 감정 기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급발진 의심 사고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자적인 어떤 기록 장치인 EDR, 사고 당시에 어떤 전자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EDR 장치조차도 이것이 급발진이 맞다고 한다면은 전자적인 결함 때문에 이 기록 자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얼마 전에 민사소송에서 이번에 이 동일한 차량으로 또 실험을 해본 그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랬었죠. 빠른 속도로 급가속이 되지 못했던 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것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페달 오조작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급발진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고 이런 결과까지 냈다. 또 앞으로 뭐 있을 많은 사건들의 어떤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볼 텐데 이 장가 기자, 이 충북 청주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입소자가 60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시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주시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A씨가 방을 함께 쓰고 있던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실직자 지원센터는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건 전날에 센터에 입소해서 피해 남성 B씨와 같은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네. 이후에 이 센터를 나간 가해자 A씨가 흉기를 가져와서 나중에 B씨에게 휘두르게 된 거죠. 경찰은 지금 이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행인이 이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없는지 생명의 지장 없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인데요. 복부 부분을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조사가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방을 실직자분들이 함께 쓰면서 센터에서 한번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좀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걸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청주시 관계자 목소리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떤지 들어보시죠. 낮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야간에는 또 따로 근무자가 계세요. 귤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분한테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 기흥배 팀장님, 귤을 먹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같다는 목격자를 말씀도 들어봤는데 피의자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검거를 못했는데 현장의 CCTV를 확인한 바 그 용의자의 신원은 특정을 했지만은 CCTV에 나오는 거 추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외진 곳이에요. 따라기 때문에 CCTV를 추적해도 그 초기에 그 동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A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하고 지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주지가 불명이다. 게다가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껐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 힘든 상황인 경우이고 또 그리고 혹시 이런 건 있습니다. 피해자나 용의자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수는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추적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신용카드 내역을 본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안 쓰면 추적이 안 되는 거죠. 형차를 쓰면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범인이 그 경찰들이 수색을 해가지고 여기라든지 아니면 뭐 교차역 터미널을 확인했더니 소재가 없어. 단항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현찰을 쓰고 다니면서 도보로 이동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청주서에서는 5개 팀 25명 형사과 동원해가지고 청주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범인을 추적 못했고 아마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수비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보시면은 검거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볼 텐데 다음은요. 굉장히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o in Discords? I never met Johnny in person. Have a good time. No, no. Right here, you should never have pitched. Your father was right. Korean in my chat. Stop writing that goddamn chat. 네, 저 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 저런 민폐 짓을 거의 종합 세트처럼 할 걸 다 했다는 건데 장갈 기자, 저걸 우리나라 와서 한 달이나 했다는 거예요, 저런 짓을? 그렇습니다. 이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의 지금 유튜브는 현재는 계정이 아예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조니 소말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성추행, 난동 등 각종 기행을 벌여서 논란이 꽤 된 인물입니다. 자, 편의점에 와서 라면 국물 아까 보셨죠? 테이블에 다 쏟고요. 쏟아버렸어요. 네, 또 조용히 좀 해달라는 편의점 점주 뒷모습에다 대고 아주 모욕하는 듯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또 이태원에 있는 소녀상 볼에 뽀뽀를 하고 또 외설스러운 춤을 추면서 이를 유튜브에다가 모두 생중계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외국인 유튜버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계속 일었는데요. 네.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가서 왜 경찰들은 이런 사람 제지를 안 하냐. 힘들게 살아가는 이 편의점 자영업자 가게에서 추태 부리고 또 이상한 춤을 추고 이런 게 방송에 다 나오는데 경찰은 뭘 하고 있냐.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지난 24일에는 이 소말리가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누군가를 폭행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워낙 이 남성, 이 소말리라는 남성이 기행을 너무 많이 부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폭행이 통쾌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경찰 출신의 기은배 팀장님, 아까 장갈 기자 얘기한 것처럼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찰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소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소말리를 강제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적으로 근거 이상 형을 받고 석방됐으면 출국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출국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 알다시피 소말리를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이 없고 고발만 했어요. 네. 고발이라는 건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시지만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는 마약에 관계된 건데 마약으로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런 행동 같은 거 해야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처방이 안 되거든요. 처벌할 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형사 입건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고소를 안 한 안 하고 있어요. 고발만 했기 때문에 아직 경찰에 수한다 하더라도 폭행으로는 안 되고 마약 관련되면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해외의 경우 이런 경우엔 긴급 체포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갑을 채워도 이 뒤로 안 채우고 앞으로 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유튜버가 앞으로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 체포는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저기 오늘 나온 좀 보도를 좀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말리가 이 지인들과 한국 탈출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디스코드라고 해서 좀 더 폐쇄적인 그런 대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나 링크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해당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인들이랑 나누고 있는 그 대화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자면 부산을 통해서 이동을 했다가 해외로 빠져나갈까? 아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내가 컨텐츠로 뭐 올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단순 장난이라고 볼 수 없고요. 어찌 보자면 한국인이나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의 이런 기행을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 뭐 말씀대로 하면 다른 나라 가서도 또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유튜버에도 많은가 봐요. 어떻게 처벌이 안 됩니까? 그렇죠. 심지어 지금 한국이 처음으로 와서 이런 걸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네. 이전에도 일본에서 가서도 이런 기행을 벌였다고 하고 그 전에 태국 등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 특성상 정말 그 자극만을 계속해서 쫓다 보니까 네. 이런 웃지 못할 심각한 일까지 이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경찰이요, 이 사고 피해자가 다닌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서 이 영장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기재했다. 이런 사실이 새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당초에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의로 알코올 같은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피해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 병원을 이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런 상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해 진단서라던가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유의미한 상해 진단서 같은 부분은 피해자가 발급을 받지도 않았고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그러니까 과실로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그 죄를 지금 제목에 기재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이건 굉장히 중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해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경찰 혐의 입증 위해서 뭐 증거 확보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단서라든지 진료 내역서를 발부받아야 되는데 진단서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진료 내역서 받으려고 그러면 압수영장 올려야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기재를 했어요. 네. 근데 판사분이 그 진료 내역서에 대해서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료 내역서를 발부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내역서도 없고 진단서 없으니까 사실상은 그 특가법을 입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라이브픽입니다. 스페인 남동부에 10월 강수량의 4배나 되는 비가 단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스페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몸통까지 물이 차올라 고립된 말, 지붕 위로 올라간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침수된 차들은 뒤엉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루 만에 한 달치 강수량이 퍼부으며 유럽을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 사상자는 무려 70명이 넘게 속출됐고요. 추가 희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철로와 고속도로, 하늘길은 대부분 막히고 15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는데요. 피해가 극심한 발렌시아시는 휴교령도 내렸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흘간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지원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 하지만 내일부터 이곳은 관광객 출입 금지 거리가 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로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남의 집 계단에 걸터 앉아 쉬거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쉬어야 할 저녁 시간에도 바깥은 시끄러웠습니다. 북촌의 민가는 총 120채, 관광객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민원은 매해 300건에 달하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종로구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북촌로 11길 일대고요.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3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이 잘 지켜져서 주민들의 안락한 일상이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